오늘 전체 주제는 사실 산림복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 숲과 복지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이나 혹은 창조론적의 입장에서 보면 숲은 모든 생명의, 특히 육상 생태계 생명의 탄생지죠. 인류도 숲에서 태어나고요. 거기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살아가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숲을 매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숲에서요? 숲이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먹을 것, 마실 것, 숨 쉴 것, 그리고 쉴 것, 마지막으로 안식에 이르기까지 숲이 인간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통제하고 또 제공합니다. 특히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무와 숲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숲에서 시작됐으니까 우리의 문화도 우리의 예술도 당연히 숲에서 시작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주제에 합당한 복지라고 하는 말로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복지는 우리 숲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발전해갈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지를 가운데 놓고 우리 전통 사상에서 혹은 한국 문화에서 혹은 동양 사상에서 철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많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자와 우리 한용조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들으신 걸 가지고 오늘 모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셔서 이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혹시 기조발제자와 그다음에 발표하신 분이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 토론을 하실 때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당 7분 정도를 할애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해 주실 경향신문의 윤희일 부국장님께서 마이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현재 경향신문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업무상으로 산림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올봄에 우리 산림청 혹은 우리 진흥원 분들 고생 많으셨지만 저도 날을 새면서 간절하게 산불이 꺼지기를 기도하면서 올봄을 보냈는데, 오늘 여기에 와서 수많은 발제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서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멋진 선배님들이라든가 좋은 행사에 갔다 오면 제가 문자로 꼭 무슨 인사를 드리냐면, 나무가 울창한 큰 나무가 있는 숲을 걸었더니 어느덧 내 키도 거기에 맞춰 커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쓰거든요. 근데 오늘 발제문 자체가 저를 또 다시 한번 키워주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제가 참가한 여러 가지 심포지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얘기,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들을 다룬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서 기뻤고요.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잠시 한국을 비운 사이에 우리 진흥원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2003년, 4년도 일본 근무를 했고 2014년부터 17년 동안 일본 특파원 근무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우리 산림청 산하에 우리 진흥원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들에 저도 이제 이사로서 참여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지향점들이 있지만, 아까 기조발제 하신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최종 지향하는 게 웰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K-컬처, 아까 우리 옆에 계신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많은 K-드라마, K-팝, K-패션, K-푸드의 종점은, 모든 것을 종합한 것은
그 네이밍 개념으로 보면 K 포레스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중간에 발표하신 분들 의견 중에 좀 시간이 좀 부족하셔서 발표를 자세히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한국의 산림복지 서비스에서 조금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준환 교수님께서 일본의 사토야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셨는데 내용을 보면 자세히 나오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일본에 근무를 2번 하고 하면서 경험한 일본의 산림 문화는 어땠냐면, 그 산과 사토야마라는 게 산에,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산림,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하는 어떤 동네, 그 숲, 그 산림 문화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땔감을 얻고, 어떤 연료와 딸감을 얻고, 또, 식량을 얻고, 활력을 얻고, 거기서 신기, 어떤 그 정신적 지주까지 잡는 그런 어떤 정신을, 총합을 이제 우리가 사토야마라고 하는데, 일본에서의 산림 가꾸기, 또, 우리처럼 이제 산림 복지, 숲 치유의 활동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관이 중심이 되거나 우리 진흥원 같은 어떤 기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거기 주민들이 산을 가꾸면서 향유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작년에 산림청에서 새로운 산림 정책을 내놨다가 거센 비판을 받아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관주도로 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가꾸고 향유하는 것조차도 민들이 민의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게 큰 차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 산림 문화가 과거에 한국 전쟁을 거치고서 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땔감밖에 없었던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산림 문화가 좀 끊긴 게 원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만, 우리가 산림복지 부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그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평상시도 했고 오늘 여러 발제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결국은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면, 내가 나무를 심고 가꾸어 보면 그때 산림의 우리 숲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때 이번에 발생한 수많은 산불들이 사람의 간단한 실수에 의해서, 사소한 실수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소중함을 내가 가꾸고 느꼈다면 있었을까? 그런 산불이 있었을까? 제가 이번 산불을 자세히 분석하는 기사를 썼습니다만, 정말 황당한 사람들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산림복지의 방향이 조금 우리 국민의, 주민의 참여가 직접 산을 가꾸는데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는 김용규 교장 선생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의 그 서비스의 참여자 주도가 너무 낮다. 교재라든가 도구라든가 어떤 선생님의 지도라든가에 의존하는 어떤 그 산림 치유라든가 산림 복지 서비스가 위주가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숲이 인간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개념,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받아들였고요. 또 우리 그 기조 발언에서 좋은 아이템을 제가 얻었는데, 한국 사회의 그 세대 갈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산림복지문화원에, 진흥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한영조 교수님께서 꼰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프로그램에 꼰대 벗어나기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설정을 하면 꽤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서연 시인님의 불에서 태어난 문학이라는 거는 바로 올봄에 빚어졌고 2000년도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빚어진 이 현실에서 놓고 볼 때
문학과 우리 산의 산림의 숲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그 발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학이 결국은 모두가 향유하는 어떤 그 분야지만 문학을 통해서 살림을 가꾸는 분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걸 치유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전통 예술, 미술, 문학의 주류였던 그 내 핵심 콘텐츠였던 숲을 바탕으로 한 문학 어떤 작품들을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일본에서 있을 때 보면 일본 드라마 중에는 보면 산을 어떤 주기적으로 가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기에 베어서 활용하고 재순환시키는 것, 이게 메인이 된 드라마가 나올 정도로 숲과 삶이 깊숙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드라마에서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돼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 K자를 붙은 모든 분야에서 정상이었는데, 우리 국민이 아직도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지금 어디로 세계 곳곳으로 뛰쳐나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상당수 이제 수준 높은 해외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데가 예를 들어 노르웨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알래스카라든가 자연이 풍부한 데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또 이거를 최근에 ICT 기술까지 접목해서 해온 어떤 기술의 진보 수준으로 보면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이 K 포레스트에다가 담아서 세계 사람들을, 우리가 외국의 자연과 외국의 문화가 그리워서 가고 있지만 세계 사람들, 한국 K-팝에, K-드라마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즐기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분야가 또 한국의 숲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것, 한국적인 것을 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학원의 배재수 부장님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배재수라고 합니다. 인문학 그러면은 보통 문사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인문학,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하는데, 저는 배경은 역사에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제가 다루는 쪽은 경제사 쪽에 가까워서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학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에 매몰되지는 않지만 추이와 관련된 그런 정량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제가 와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철학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기조 발제하신 분도 그렇고 세 분의 발표자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기질대로 발표하신 것 같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과 목소리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적 정서 관련된 K 산림복지 콘텐츠라는 타이틀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적 정서가 없어서 뭐가 잘못되는 게 있나? 뭐 때문에 이걸 하지?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라는 질문, 기획 의도를 좀 생각하게 됐었어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발표하시는데도 말씀이 나오셨고, 우리 김용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구체적으로 획일화된 그런 문화라든지 아주 중앙 집중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산림복지진흥원에 아마 원장님 생각도 굉장히 강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외에서 도입된 산림치유, 산림욕의 개념에 우리나라 전통사상 고유가치를 접목해 한국 고유의 산림복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 산림욕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죠.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목욕문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로, 산림욕 그러면 일본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도 우리의 문화와 관련돼서 이런 용어로 대체할 만한 그런 걸 개발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K 산림복지 콘텐츠를 찾아서 산림복지 성공 모델을 개발하자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산림복지 모델이 뭘까?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전생의 산림복지 체계,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그래서 보통
탄생기서부터 회년기의 수목장까지 총 7개별로 생애 주기별로 살림에서의 복지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체계를 얘기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꼼꼼하게 한국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국민한테 제공하는구나. 근데 여기에서 뭐가 모자란 거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온 질문은 이 체계와 관련된 들어가는 콘텐츠가 혹시나 너무나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수입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우리한테 좀 잘 안 맞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과 같은 우리의 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같은 경우는 침엽수, 화렵수, 수종별로, 나무의 임명별로 얼마나 피톤치드를 시간별로 나오는가,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요.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산림치유가 국민들한테 주는 효과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의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체계 안에 우리 정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조금 더 나은 보완적인 방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안이 있는데, 저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라고 하는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국형이라고 하는 것을 담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성.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국제 기준이 일단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의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 한국 하면 생각나는 성공 경험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비교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한국이 하면 더 잘해.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K 콘텐츠 개발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오늘 발표에 전체 체계에 있어서는 신준환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백두대간과 정맥과 마을숲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구조 자체를 우리식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자체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세시풍속과 관련된 그런 놀이문화, 그러니까 산림욕 그러면은 일본의 문화인 것처럼 우린 유산 하면은 산에 가서 노는 것, 잘 노는 것, 제대로 노는 것에 대한 우리식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노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네이밍을 한다면 한국적 모델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접근 방법과 관련된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네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과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살림,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림 복지, 산림 문화도 내가 있는 숲 체원의 주변의 살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오는 사람들과 관련된 분이 어떤 분이 오는지에 대한 한국적 정서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기능을 문화로 묶는 연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각각의 교육, 치유, 휴양, 이와 관련된 것이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그거를 묶는 문화의 이름으로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면 저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제가 준비한 걸 그대로 읽어보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K산림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 이것보다 우리가 보유한 한국적 정서와 전통 가치에 기반한 산림복지 콘텐츠를 발굴하는 축적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그게 쌓이고 나면은 그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안인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공유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립산림과학원의 경험에서 나온 건데,
제가 국립산림과학원을 한 20년 정도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하면 생각나는 그런 행사가 뭐지? 그래서 산림임업 전망대회라고 하는 걸 한번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은 국립산림과학원이 중심이 되는 성과 확산 모델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런 고민들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하면 생각나는 행사가 될 거고, 그로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개발이 된다면 아마도 지금 원장님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런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서 발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우리 것이 뭔고, 그 다음에 기능을 문화로 묶기, 가장 한국적인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백난영 센터장님 부탁합니다. 뭘 발표하셔야 된다고 그러셨죠? 네.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도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국립 양평초이숲센터장 백난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제가 현장에서 과연 전통과의 접목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심포지움을 통해서 그 울림과 떨림으로 임했습니다. 울림은 너무나 방대하고 깊은 자료들을 마음에 와닿게 다양한 설명을 해주신 그 부분들에서 울림이 있었고, 또 하나 떨림은 지난 20년도부터 저희 숲에서 저희 직원들과 해왔던 전통과 접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 떨림을 주었던, 저희 숲에서 행했었던 프로그램 개발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풍류의 숲에서 풍요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풍림, 거대하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양평추의 숲이 위치한 곳이 양동면입니다. 양동면에는 대단한 인문 자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16세기 말에 유학자셨던 택당 이식 선생의 그 별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필을 하셨던 택당집에 관련된 이야기, 더욱 놀라웠던 건 그 택당집에 있었던 동객이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택풍당이 있는 동쪽, 계곡 동쪽에서 여럿이서 논의로 볼만한 기록을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계팔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지금 저희 양평추의숲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양동면, 여기가 택풍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산림치유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였었던 이 한국 정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아마 조선시대 별서 문화를 저희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조선시대 별서 문화에는 주로 그 은일 사상과 그다음에 유교 문화, 그다음에 풍류라는 것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현대적인 산림 휴양 문화가 아닐까,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숲에 있는 양동면에 있는 동계팔경과 저희 산림치유, 이것을 접목해서 풍림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거 20년도에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 하는 푸른 경진대에서 수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K 산림복지의 시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동계팔경에 관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동계팔경 이식 선생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8가지 아름다운 경치에 각각 명칭을 붙이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명칭의 의미를 한번 파악을 했고, 그 8가지 경치에 대한 설명을 해놓으신 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식 선생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쪽 양동면으로 낙향하게 된 계기, 그다음에 그분이 갖고 계신 자연관,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4대 그 문장가로서 시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집을 저희가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인자를 추출했는데, 먼저 대상자는 은퇴자로 정했습니다. 이식성 선생님께서 낙향해 오신 이유가, 이때 이제 16, 17세기에는 당팔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앙 무대에서 이렇게 밀려나신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은퇴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시상 전개 과정에서 이식 선생이 시를 쓰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틀로 해서 시를 쓰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숲에서 시를 짓거나, 아까 우리 이선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를 짓거나 할 때
이식 선생님께서 했던 시상 전기를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추출했고요. 그다음에 작품 속에 주요 등장하는 식물이 삼국화였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컨셉을 잡을 때 삼국화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계팔계 그 8가지 경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글 중에서 그 자연을 즐기는 행태, 그다음에 장속 속에는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그다음에 수계, 그다음에 저기 오색빛깔의 생들이 뭐 둥지를 들고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으로는 장소 선정입니다. 사실 동계팔경이 위치한 양동면의 경치를 저희 숲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데 이거를 저희가 경관 도입 방법 중에 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치의 뜻을 도입한다라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단위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면 먼저 구암에서는 이제 이 글귀는 다 그 문헌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잠깐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색빛깔 새들이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는 모습을 형상화한 암석이다라는 그 길동을 통해서 저희는 숲으로 짓는 만년지택, 그래서 저희는 저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자연물을 이용한 둥지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은퇴자라는 어떤 대상자, 은퇴 후의 삶, 그 가장으로의 삶들을 녹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석정에서는 술잔을 띄우고 수계하여 마실만 하다. 이 수계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별히 유상곡수연으로 재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양계합류초라는 곳에서는 일찍이 2-3명의 사우와 함께 연구를 지었던 곳이다. 그래서 연구라는 거, 이것도 이제 시집기의 일종인데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 그 지역의 입문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거 경진대회 나갈 때 비대면이라서 저희가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했던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유상곡수연하는 저희 숲에서 유상곡수연을 하는 사진이고, 유상곡수연 중에 두 번째는 이식 선생님께서 이제 지으셨던 삼국화라는 시를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연구를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한 건데, 아까 이제 삼행시 짓는 것처럼 해서 저희가 일단은 운을 띄워서 했습니다. 산국화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한 구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의 그 시가 완성되는 이 연구를 이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20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21년도에 저희가 국립 양평치유숲 힐링 캠프, 그래서 선비의 봄 나들이라는 힐링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입향 400년 이식 선생 특강을 했습니다. 여기 특강자로 참여하신 분이 이식 선생님의 그 후손이십니다. 그래서 이식 선생의 일대기를 일단 인문학적으로 고찰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별빛 야행에서 이런 것들 연구했던 것들, 그다음에 저희 산림치유 지도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나름 선비 모자를, 그러니까 갓을 쓰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거기에 약간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몰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분위기를 조금 하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선비 도시락을 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뭐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 상품 연계해서 선비 도시락을 저희가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곡주입니다. 저희 이제 마을에 그 발효로 그 막걸리 키트를 만드시는 분이 계셔서 유상곡수연을 할 때는 저희 주변에 이제 곡주를 이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저 캐릭터가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선비포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치유숲의 어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선비포이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다 같이 사자 동계 한 바퀴는 저희 양동면에 이제 따릉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동계팔경을 실제 투어하는 프로그램으로까지 연결해서 맨 밑에 있는 사진은 지금 이제 동계팔경을 마을의 그 향토사학자분과 함께 투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제 진행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 더 나아가라고 제가 썼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에는 시설이라든지 자연자원이 녹록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양평추위숲은 물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싶었던 유상곡수연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사방댐 주변에 좀 유휴지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선비의 정원을 이제 좀 조성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의 정원도 그냥 선비라는 타이틀만 붙인 것이 아니라 선비에서 오는 풍류라는 것, 그 다음에 이식 선생이
시조에서 많이 읊으셨던 삼국화 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대나무 숲길, 선비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 식재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도입을 해서 조정회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어떤 자원, 그러니까 요소들이 동계기와 그 이식 선생님 문학 작품에서 이제 표현된 것들을 경관과 식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저희 직원들하고 기획을 하면서 이게 전통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으로 됐을 때 보다 좀 더 새롭고 정말 K 산림복지에 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옆에서 보시는 지금 사진이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이 조성된 시점이 전통 문화의 현대적 계승이라는 화두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던 작품이기도 한데, 저희 메인 건물의 지붕을 보시면 갓을 이렇게 갓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단순히 물리적 결합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건물에다가 갓을 얹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풍류의 진정성, 풍류의 의미를 갖다가 느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비의 풍류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이렇게 그냥 노는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즐기는 그런 거라는 것을 담고 있는, 왜냐하면 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연주회나 그 활동들이 정말 수준 높은 음악과 작품들, 전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갓이 단순히 갓이 아니라 저 안에 풍류를 담은, 정말 우리 전통을 담은 어떤 그런 공간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단순히 물리적이 아니고 화학적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마 오늘 심포지움이 그 물음에 대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그 한윤조 교수님과 또 우리 오늘 토론 나와주신 대표로 나와주신 우리 김기현 교수님께서 쓰시는 숲과 국가라는 책이라든지 한윤조 교수님의 어떤 그런 베이스에 깔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김영규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저는 들으면서 과연 그 밑바탕에 깔려진 베이스에서 과연 우리가 숲이라는 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며 나갈 것인가, 숲은 놀이터라는 풍류 공간, 뭐 어머니라는 어떤 의지적 공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떨려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뭐였었죠, 교장 선생님? 마지막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공간을 활용을 하고 또 그 공간 안에다 담을 것들, 콘텐츠의 디테일 부분은 우리 그 이소연 상임이사님과 또 신준환 교수님께서 뭐 전통 놀이라든지 아니면 시를 어떻게 활용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도입을 한다면 단순한 결합이 아닌 화학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것은 로댕이 덴뿌라되는 오류주의라고 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컨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답은 로댕인데 옆에 친구가 그거를 오뎅으로 바꿔 쓰고 또 그 옆에 친구가 그거를 보는데 똑같이 오뎅으로 쓰긴 뭐래서 덴뿌라라고 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답은 로댕인데 원래는 덴뿌라로 변질되는 이런 과정이 혹시나 우리가 전통을 갖다가 계승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 때 국적 분명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탄생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고,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잘 적용해서 K 산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론영 박사님, 향토 탄생 고전 작품을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공간적인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말씀, 그중에서도 화학적 결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이어주셨습니다. 세 분 토론자 말씀 듣고 혹시 기조 발제하신 분, 발표하신 분 중에 좀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우리 한용조 교수님은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신 듯한데 뭐 한 5분 정도 제가 할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분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한 교수님부터 하시죠. 이제. 네.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제가 마지막에 그냥 클로징으로 할까 했더니 미리 마이크를 주시는 바람에, 저도 이번에 하여튼 숲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강좌를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제가 하여튼 본격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들으면서 제가 느낀 생각 중에 하나가,
그 숲에 대한 담론을 좀 큰 스케일로 좀 확장을 시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일종의 그냥 휴식 개념, 그 숲의 피톤치드나 무슨 올레길처럼 도회에 지친 분들을 위한 어떤 휴식의 공간으로 휴양 개념으로 파고들기보다 보다 거대한 문명의 담론 형식으로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명과 도회에 대한 안티테제거든요. 일종의 숲이라는 게. 그 안티의 대안적 문명의 하나의 키워드로 숲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정도로 좀 이게 좀 담론을 확대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너무나 유명한 소유와 존재라는 에릭 프롬의 책을 보면 자연과 인간 사이, 숲과 인간 사이의 어떤 뭐랄까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대한 예화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19세기 시인인 테니슨이 시부터 나오죠. 양반이 길가에 핀 꽃을 보고서 뿌리째 뽑아 들어요. 그랬고 너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제 읊습니다. 근데 그 스즈키 다이저스가 인용한 마초 바쇼이 씨는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문득 냉이꽃이 피어 있는 걸 보았다. 담벼락 밑에. 그냥 그 발견이 전부예요. 이게 냉이와 자기 씨는 갖고 있는 관계의 차원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한 거죠. 그는 뿌리를 뽑아서 꽃을 죽이지도 않고 그 존재함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는 쪽에 일단 가치를 두는 걸로 가죠. 괴테는 좀 그 중간에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데 괴테는 너무 이쁜 꽃을 꽂으려고 그러는데 꽃이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말라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죠. 괴테는 그걸 꺾지 않고 그대로 뿌리째 흙을 파가지고 자기 집 정원에 심어요. 이게 중간적 입장이죠. 하여튼 이게 상징적인 제가 예화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걸 좀 이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하나만을 제언을 한다면 이 숲의 상상력과 사고를 보다 좀 글로벌하게 한번 확장시키면 어떨까? 아까 지금 백 선생님의 아까 얘기가 택당, 이식 등등 해서 숲과 관련되어 있는 인문적인 인물들을 연계시키는 작업 아주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면 숲과 인간, 숲과 인물, 그 다음에 숲과 강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묶어가는 것도 좋은데 숲의 문명적 사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동서양의 하여튼 사상가나 인물들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서양 철학의 21세기를 지배한 사람은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가 홀츠베게 그 시골 산 속에 숲 속에서 그냥 살면서 문명 전체를 성찰을 합니다.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물론 그 대표작이 있긴 하지만 홀츠베게라고 해서 숲속의 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날이 숲을 산책하면서 운명을 고민하는 그 하여튼 흔적들을 철학책에 담아놨죠. 그 양반의 대안은 이게 현대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매우 네거티브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논란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 양반은 그동안 지배해온 서양의 철학적인 전통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이 아니라 도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숲의 사유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학의 발전에 인간의 그냥 구원이 거기 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을 버리고 시를 찾아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 속에 삶과 관계의 기본적인 지평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숲이 그냥 보여주는 기본적인 휴양 기능 이상의 뭔가 성찰과 사유 상상력들을 같이 확대해 나가면 뭔가 지금 이게 아주 거대한 담론의 축이 될 수도 있겠고 수많은 프로그램도 이게 새로 만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우리한테 5분 4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Ecological Developmental Biology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 게 그게 이제 저는 산림 치유에도 그렇고 서양 문명에도 그렇고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해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세계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생태계를 너무 거시적으로만 보는데 생태계가 얼마나 섬세하게 해결되어 있는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선비들의 문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수묵의 세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꺼먹고 허옇고 둘 중에 없어요. 나는 뭐 밝고 붉고 이런 건 없어요. 활기가 없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산 선생도 비 오면 말 타고 세감정 가서 친구들과 술 먹고 이랬어요. 다산 선생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왕릉 보면요, 지금 전부 소나무 와이면 쫙 다 잘랐잖아요, 나무를. 근데 광릉지를 보면요, 세조대왕 그 광릉지를 보면은 꽃나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봐야지 내려오는 몇 가지 이념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 산림 전통 지식 같은 거를 발굴하고 복원하려면 어렵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자님 꼭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네, 30초 정도. 저는 지난번에 습체원에 가서 프로그램 개발하실 분들을 실무 교육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베이스만 깔아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산림복지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인간에 대한 따뜻함들, 그 다음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에 이제 기자님이 계시지만은 제가 기자 생활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선배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자는. 근데 제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제가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자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복지는 인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거기서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풍부한가를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양평 얘기, 굉장히 백난영 선생님 얘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드셨고요. 아까 배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세계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것이다.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전국에 16개 있는 습체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가 산림복지진흥원에 직원으로서 인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여기 메시지 띠기를 1, 2분 이내에 다 맞춰달라고 그렇게 오셔서 방청객하고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질문은 좀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최 측에 또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시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토픽이 한국적 정서와 산림복지인데 한국적인 것이 뭘까? 가장 공감 가는 단어는 두 개. 하나는 흥이고 다른 하나는 한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문화를 특히 우리 한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백의민족의 출발이 자작나무 숲입니다. 북방의 자작나무 숲에서 한반도로 내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적어왔는데 대한민국을 표현할 때 동방예의주국이라든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전부 우리 숲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적인 것은 바로 숲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한민족은 숲의 후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문학 작품도 많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풍류가 나오고 우리 고전 문학이 나오고 또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산림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한영조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태계 선생님께서 선조한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바로 행복은 영혼의 치유다. 영혼의 치유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디입니까? 숲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미어도 우리는 숲으로 영혼을 치유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화두가 아마 우리 태계 선생님인 듯한데요. 태계 선생님이 우리 숲과 관련해서 남긴 아주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죠. 유산여 독서. 산에서 노는 것은 바로 독서와 같다. 산에서 노는 것은 결국 우리 산림복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화, 희양, 교육, 치유 이런 것들. 그게 바로 독서와 같다. 혹은 삼천으로 받은 독서는 곧 유산과 같다. 이런 말씀인데 태계 선생의 이기론 말씀하시는 걸 우리한테 엄청난 감명을 주고 거기서부터 우리 산림복지의 K 포레스트 혹은 K
포레스트 웰페어 이것의 원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또 발표해 주셨는데 여기서 나온 많은 의견들이 우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여러 정책에 반영되고 또 투영돼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금 대통합의 시대인데 국민 정서를 녹화해서 더욱더 선진국다운 국민, 선진국다운 국가가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기조 발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